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1단원에서 다양한 지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 자연환경과 특산물까지 공부하였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리콕콕 1. 지도에는 지표상의 여러 가지 특징이 약속된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우리 지도에는 기호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지도라는 것은 지표상에 있는 것을 지면 위에 많이 추려서 나타낸 것이죠. 그러면 지표상에 있는 풀한 포기까지 모두 나타낸다면 너무도 복잡해서 지도를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제에 맞는 내용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단하게 기호로 표시하여 지도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도에는 기호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지도에는 방위, 등고선, 기호, 축척, 색깔 등으로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우리 지도의 한 기퉁이에 보면 요런 사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이라는 방위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4개의 방위를 나타낸다고 해서 이 사자를 사방위표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지도에 이런 사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위쪽을 북쪽이라고 하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방위표가 없다 하더라도 위쪽이 북쪽이다. 그러면 아래쪽이 남쪽 되고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되겠죠. 그 다음 등고선. 등고선이라는 것은 땅의 높이가 같은 지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같은 선 위에 있는 지점은 높이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여기가 제일 높은 곳, 여기가 제일 낮은 곳이죠. 그리고 우리 등고선에서는 폭이 이렇게 좁은 곳이 있고 폭이 이렇게 넓은 곳이 있어요. 폭이 좁은 곳은 경사가 급한 곳입니다. 경사가 급하다. 폭이 넓은 곳은 경사가 완만하다. 급하지 않은 곳이죠. 가파르지 않다는 거예요. 완만하다. 네,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기호는 우리 1번에서 살펴보았고 다음은 축척입니다. 축척은 우리가 지도를 그릴 때 실제 지표면 위에 있는 내용을 지도에 줄여서 나타내야 되겠죠. 이때 줄인 정도를 축척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줄여서 나타낼 것인가. 보통 지도에서는 축척이 1대 25,000 또는 1대 5만 이런 지도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1이라는 것은 지도상의 1cm는 축척의 단위는 cm예요. 지도상에서 1cm는 실제 거리로는 25,000cm다 이런 뜻이고 1대 5만에서도 지도에서 1cm는 실제 거리가 5만 cm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1대 25,000 지도에서 1cm가 25,000cm라면 실제로 지도에서 2cm는 실제로 얼마를 나타낼까요? 25,000이 2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5만 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 거리가. 그래서 축척을 보면 실제 거리가 얼마인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색깔이죠. 등고선을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높은 곳이에요. 여기가 낮은 곳인데 우리 지도에 보면 색깔이 나타나 있죠. 땅의 제일 낮은 곳을 보통 초록색으로 나타냅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은 노란색, 여기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 갈색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아주 높은 곳은 무슨 색으로 하나요? 진한 고동색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색깔만 보고도 어디가 높은지 어디가 낮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 지도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나타내는 일반도와 특별한 주제를 나타내는 주제도로 나눈다. 그래서 지도를 일반도와 주제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일반도라는 것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산, 밭, 평야, 바다, 이런 것. 또 인문환경은 다리라든가 건물, 이런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일반도라고 하고, 주제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쌀이 어디에서 많이 생산되는가, 그래서 쌀에 관련된 내용만을 나타낸 지도를 주제도라고 할 수 있죠. 다음 4. 옛날 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이나 나무, 점토 위에 지도를 그렸다. 옛날에는 종이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돌, 나무, 점토의 지도를 그렸다고 해요. 5. 조선시대 후기 김정호라는 분이 대동여지도라는 우리나라 전도를 그렸는데요. 그래서 대동여지도는 조선 팔도의 다양한 정보를 담아 책자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렇게 접을 수 있게, 여러 장으로 접을 수 있게, 책처럼 접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휴대하기가 편했겠죠. 김정호라는 분이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직접 십리마다 점을 찍어서 지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는 지금의 우리나라 지도와 비교를 해도 별반 차이가 없을 만큼 아주 정확한 우리나라의 전도였습니다. 다음 6. 오늘날에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리 정보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조선시대 김정호라는 분은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녀야만 지도를 그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인공위성에서 우리 지구를 한 번만 찍으면 우리나라의 전도를 바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을 해서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단원입니다. 1. 우리나라 지형은 동서방향보다 남북방향으로 더 길다. 그리고 국토의 70%가 크고 작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면 우리나라는 요것이 동서방향이죠. 동서방향은 좁고 남북방향이 길죠. 그래서 남북방향으로 더 길다. 이걸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 70%가 크고 작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퍼센트는 전체를 100으로 보는 거죠. 전체 100% 중에 70%가 산이라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30%가 평지겠죠. 평지 또는 평야라고도 하죠. 그러면 사람이 살기에는 평지가 좋은데 70%가 산이기 때문에 국토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속초, 강릉, 포항 등의 도시가 있는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이 동해죠. 왼쪽이 서해, 아래쪽이 남해인데요.
이쪽은 육지에 붙어 있어요. 북쪽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해, 서해, 남해 세 개의 면이 바다로 접해 있죠. 그래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예요.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땅을 반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합니다.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동해는 이쪽이죠. 동해는 물이 항상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바닷물도 깊고 해안선도 깔끔합니다. 들어가고 나가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해안선이 단조롭다고 표현을 하죠. 단조롭다. 서해안은 밀물, 썰물이 있어요.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다 보니까 고온, 흙과 모래가 들어와서 어떤 곳은 쌓이고 어떤 곳은 깎이겠죠. 그래서 해안선이 복잡합니다. 어떤 곳은 들어와 있고 어떤 곳은 나가 있고 그래서 많이 복잡해요. 올록볼록하죠. 그래서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다. 그리고 섬들도 좀 있죠. 서해안에도. 그 다음에 남해는 섬이 많습니다. 아주 섬이 많아서 섬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섬이 많은 바다 남해를 마늘다 그 다음에 섬도 바다 해자를 써서 다도해라고 하죠. 남해는. 그러면 속초, 강릉, 포항은 동해에 있죠. 속초, 강릉까지는 강원도예요. 속초, 강릉. 그 다음에 이 꼬리 있는 부분이 포항이죠. 여기에 포항. 그래서 속초, 강릉, 포항은 동해안에 접해 있어요. 그래서 속초, 강릉 등의 도시가 있는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물이 항상 차 있기 때문에 바닷물도 깊습니다. 수심이 깊다. 3. 인천, 군산, 목포가 있는 등의 도시가 있는 서해안은 밀물, 썰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썰물이 됐을 때는 바닷물이 쫙 빠지죠. 그러면 갯벌이 드러나서 갯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선이 복잡하죠. 서해안은. 그 다음 4. 부산, 통영, 여수 등의 도시가 있는 남해안은 섬이 많아서 다도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섬이 많으니까 올록볼록 들어갔다 나왔다가 많겠죠. 그래서 해안선이 복잡합니다. 5. 과거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형을 화산지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화산지형이 있죠. 제주도하고 울릉도가 화산지형입니다. 그래서 섬이기 때문에 화산섬이라고 하죠. 제주도. 제주도에 가면 돌들이 많죠. 그리고 돌 하루방 만드는 그 구멍이 뽕뽕 뚫린 돌을 현무암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겨난 돌입니다. 현무암. 그리고 화산으로 생긴 산도 있죠.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무슨 산 있나요? 한라산. 네, 한라산이 있어요. 그래서 한라산 꼭대기에는 백록담이라는 호수가 있죠. 연못.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백두산도 화산에 의한 산입니다. 백두산 꼭대기에는 천지연이라는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화산 활동에 의해 생겼기 때문에 화산이 터지면서 굉장히 높이 솟구치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꼭대기가 움푹 패이게 되죠. 여기에 물이 고여서 생긴 게 호수예요. 그래서 한라산에는 백록담, 그 다음에 백두산에는 천지연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다음 단은 특산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역의 특산물이라는 것은 각 지역의 환경적 특징이 반영되고 자연환경 또는 인문환경 이런 환경적인 특징이 반영이 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이죠. 생산물이죠. 그 지역에서만 특별히 생산되는 그런 상품을 특산물이라고 합니다.
뭐 환경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인문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각 지역에는 담양의 대나무 공예품, 대나무로 만든 공예품을 대나무 죽자를 써서 죽세공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제주도의 한라봉과 같이 지역의 자연 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특산물이 발달했다. 담양에는 대나무가 자라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대나무가 많이 나서 대나무를 이용한 많은 생산품이 나오죠. 그리고 제주도는 따뜻한 기후를 이용해서 한라봉 또는 뭐 귤, 뭐 요즘은 그거 말고도 더 많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는 전주의 한지, 안동의 간고등와 같이 인문 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특산물이 있다. 전주에는 한지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지 제조 기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문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안동도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산물을 먹기가 어려웠겠죠. 그냥 가지고 오면 상하니까. 그래서 바닷가에서 고등어에다 간을 해서 간을 한 상태로 간고등어를 가지고 안동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간고등어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문 환경이죠. 인간이 만든 어떤 기술에 의해서 특산물이 나오는 겁니다. 4. 각 지역에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리적 특징을 연계해 다양한 지역 축제를 하고 있다. 자기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지역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특산물, 뭐 또 자연환경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봉화에 송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송이축제, 그 다음에 남원의 춘향제, 이런 지역 축제가 많죠. 화천의 산천어 축제, 그 다음에 평창의 눈꽃 축제인가요? 눈꽃 축제, 이렇게 각 지역마다 지역 축제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동안 1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